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과제라는 하여튼 지금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브로드한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저는 그 네 꼭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필요성, 그다음에 세계 농식품 교육 상황과 우리 농식품 수출의 또 중요성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현황과 문제점,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과제, 실천 과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식품 수출은 필요한데요. 우선 전통적으로 1차 농업 생산 또 내수 위주, 아까 그 최양구 박사님 내용에도 원고를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수입만 하고 수출은 뭐 못할 것 같은 이런 그 자체적인 어떤 그 한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이 있던데요. 하여튼 내수 위주 유통의 한계, 또 개방 피해가 없거나 또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으로 생산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안 되는 품목들도 가격이 안 올라가고 또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이게 천정 현상이 있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 내수 위주 또 이 수출과 관련된 적극적인 자세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농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을 통해서 수출 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농업 성장을 견인하는 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수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넘어갔나요? 예. 그럼 세계 농식품 교육과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한 번에 두 개씩 넘어가네요. 하여튼 세계 농식품 수출 규모는 1조 한 5천억 달러가 되고요. 그래서 2000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농식품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대 농식품 수출국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브라질의 순이고요. 우리가 뭐 많이 벤치마킹하는 네덜란드가 한 900억 불 이상을 매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농식품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1.7배, 철강의 5.8배,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또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시장의 8배 규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FTA나 이런 WTO 이런 체제에서 이 농식품 무역 장벽의 축소로 인해서 교육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또 인구가 2050년도 이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90억 명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수입액이 한 324억 불로 세계 13위고요. 수출은 73억 불, 그래서 3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고 중국을 비롯해서 또 이런 그 전략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수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하여튼 이 비행 시간으로 한 2시간 이내 100만 이상 도시가 60개가 있고요. 우리 이 공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15억의 인구 7,300억 달러의 식품 시장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거대 농식품 시장이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그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현재는 유럽과 아메리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대륙보다 세계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작지만 이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5.3%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세계 식품 시장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1위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계 시장의 한 3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품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다른 지역보다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수출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한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뮤직이나 뭐 드라마, 뭐 이런 무비 이런 걸 통해서 이 한국 문화, 특히 식문화 또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과 또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위험 요인, 농업 부분의 어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위협과 우려로만 나타나는 WTO 체제, 또 FTA의 어떤 체결 및 심화 확대로 인한 것이 사실은 수출 시장, 상대국의 어떤 교역 상대국의 수출 시장 확대에도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정부가 2017년도에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지금 굉장히 정책도 수출 확대를 혹은 또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기업과 국민들도 이런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역량 강화만 이루어진다면 수출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아직도 수출 경쟁력도 좀 낮고, 또 일본, 중국 등도 강력하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피기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기회 요인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하여튼 수출이 한국 농업 성장의 역할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 수출이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성장의 견인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출이 된다는 거는 주로 저희가 물론 개도국에도 수출하지만 선진국 또 소득이 높은 계층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 수준의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또 수입 농식품에 대한 효과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수출을 하는 것이, 또 수출 농업을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이 농식품이 100억 불을 수출하면 생산 유발액이 한 125억 불 정도 되고요. 부가가치가 45억 불, 고용 유발이 한 5만 6천 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이 자동차의 비율을 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 경제적 어떤 효과를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농업은 또 농식품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일거리 창출이나 또 부가가치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식문화를 전파를 통해서 이 국가의 위상이나 품격이 제고된다. 그다음에 농업 및 농민들의 어떤 자신감 회복, 또 이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 기반이 유지됨으로써 이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또 생태가 보존되는 이런 외부적인 공익적 역할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 국내 농식품 시장을 좀 탈피하고 하여튼 신시장, 신수요 창출이라는 해외 시장 진출 혹은 또 수출 확대에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농식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과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농식품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95년에서 2015년 동안 연평균 4.4%씩 증가해서 지난해에 80억 달러까지 수출을 했고요. 동기간에 국가 전체 상품 수출액이 연평균 7.5%씩 증가한 거에 비하면 완만한 수준인데, 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게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는 농식품의 수출 증가율이 6.4%로 국가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2.6%인 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출에서도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0.8%까지 하락을 했지만 2008년 이후, 그러니까 MB 정부 들어 이제 우리가 농식품부가 된 이후에 수출 확대 전략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수출이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국가 전체 수출의 1.5%를 농식품이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신선 농식품에 비해서는 가공 농식품 수출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산 및 신선 농산물의 연평균 증가율이 0.7%, 2.3%, 1995년에서 2015년까지요. 그래서 완만히 증가 추세임에 비해서 가공 농식품은 매년 8%씩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공 농식품의 수출 비중이 95년 WTO가 출범한 시점에는 3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64%까지 증가하는 이런, 반면에 이제 수산과 신선 농식품이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에서 2015년 동안 수출 농식품이 전체 수출 증가한 거에서 가공식품이 기여한 것이 한 85%,
신선 농식품이 7.8%, 수산식품이 5%, 이렇게 가공식품이 농식품 수출 증가에 대부분의 기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여튼 정부가 뭐 30개 품목을 주로 전략 품목으로 과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대다수의 전략 품목의 수출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통적으로 수출하고 있던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사과, 표고버섯, 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수출이 안 되던 유자차나 삼계탕, 버섯, 팽이버섯, 새송 이런 것들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특히 파프리카, 당감, 장미, 국화, 뭐 낙농 유제품, 배딸기 이런 것들이 수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억 달러 이상,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금액인데요. 1억 달러 이상 수출되는 품목도 2000년도에는 한 개도 없었는데 2015년에 물론 주로 이 가공식품이 많지만 11개 품목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2012년도에 1억 달러를 수출하던 김치가 최근 또 수출이 하향세고, 또 파프리카, 화해 등 이게 대일 주력 품목, 수출 품목들의 수출액이 감소하는 거는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수입 수출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60% 우리 수출의 60% 이상을 일본에 주로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22%대로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4.7%에서 한 17%, 미국은 5.5%에서 10%. 그래서 미국, 아세안 뭐 이런 나라들, 다른 나라들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선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겠고, 특히 최근에 뭐 한랄 식품에서 나와다시피 이슬람 국가, 또 중국, 아세안, 미국, EU 이런 순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억 불 이상 수출되는 국가 수도 2000년도에는 한 4개 국가, 일본, 홍콩, 중국, 미국에 불과했지만 2015년도에는 15개국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최근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또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등도 1억 불 이상 수출되는 국가에 포함이 돼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인쇄물에는 아마 수식이 있어서 인쇄가 안 됐던데요. 뭐 여기에 하여튼 제가 무역 패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개방이 되면 경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산업 간 무역. 그래서 우리는 비교, 뭐 농업은 뭐 비교, 농산물은 비교 우위가 없으니까 뭐 이게 다 피해만 볼 거다. 뭐 수출은 안 되고 수입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품목이라도 수출입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통적인 이론에 따라 산업 간 무역에 대한 그 무역 보완도 지수를 제가 14개 주요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구해봤고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어떤 특화와 분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랬더니 실제로 WTO 출범 이후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산업 간 무역도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업 내 무역. 그러니까 같은 품목이라도 동시에 수출입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품질이나 브랜드 혹은 계절, 수확 시기가 달라서, 예를 들면 뭐 키위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삼겹살은 수입을 많이 하고 등심은 뭐 수출을 하는 뭐 이런 형태들. 또 소득 계층에 따라 고소득층이 한국산 뭐 분유를 많이 수입한다든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산업 내 무역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상대로 경제 이론이 말하는 무역 보완도, 그러니까 산업 간 무역,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쪽은 수출을 하고 비교 열의는 수입을 하는 이런 어떤 특화 분업 지수인 이 산업 보완도 지수가 95년도에 0.13에서 0.31, 이게 1인 경우에는 완전 분업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농식품 무역 부분도 교역 대상국가 분업화 혹은 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 내 무역 지수, 그러니까 산업 같은 품목이라도 동시에 수출입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가금육, 김치, 인삼, 키위, 뭐 담배, 파스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출입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도 95년도에는 거의 없다가 0.09에서 이게 0.22까지, 그래서 산업 내 무역 지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수출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내 무역 지수, 또 이거를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문제점으로는 하여튼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표 신선 농식품이 부족하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로 대표적인 신선 농식품 수출하는 것이 인삼하고요, 파프리카하고 김치, 배인데요. 이것들이 뭐 사실은 하여튼
4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5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이 가공식품은 14개 품목으로 굉장히 많고요. 또 과거보다도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 농식품이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가공식품 수출 자체도 중요하고 또 국민 경제에 기여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과 어떻게 좀 연계가 되고 또 농가 소득에 좀 밀접히 관계되는 품목들이 좀 많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일본의 비중이 많이 감소를 했지만 일본,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고 또 해외 교포 중심적인 측면이 아직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상화의 파프리카가 엔저, 뭐 최근에는 뭐 브렉시트 이후로는 엔고가 왔지만 앞으로 뭐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일본의 어떤 경기나 환율 변화에 취약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좀 미흡하다.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신선 특히 농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모가 작고 또 수출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적시의 정량을 또 정품을 일정 물량을 공급하는 기반이 좀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과잉 경쟁이나 저가 판매, 출혈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사례가 빈번해서 실제로 수출을 해도 돈을 못 버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수출 물류 시스템도 좀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또 체계적으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또 확대하는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실제로 제가 중국의 상하이를 방문해 보니까 이 대규모 조선족 거상이 물론 본인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런 어떤 중간상을 활용한 아직도 그런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수출국의 도매업체나 대형 판매점, 백화점, 홈쇼핑 이래서 그 아주 주류 유통 채널 진입과 또 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아주 수출이 많이 확대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의 어떤 소비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해서 아주 체계적인 어떤 수요 창출 해외 시장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요약표인데요. 우리 농식품을 수출하는 환경을 스왓 분석을 해보면 우선 강점으로는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거대한 잠재 시장이 있고 우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약점으로는 수출 구조가 아직도 영세하고 국가를 대표할 만한 이제 신선 농식품 상품이 부족하고 그런 게 되겠고요. 또 기회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면서 수입도 많이 되지만 수출의 기회도 있고 또 이 식문화가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한식 세계가 이런 것도 기회 요인이고요. 위협은 물론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또 우리 농식품이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이 좀 취약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실천 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국가 대표급의 수출 상품을 육성하고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와인이 연간 한 70억 불 수출이 되고요. 노르웨이 연어가 한 30억 불, 뉴질랜드의 키가 7억 불인데 저희는 1억 불이 넘는 게 1억 불 내외입니다. 인삼 빼고 하여튼 김치, 파프리카, 배대구리 4개 품목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현재 전략 상품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농산물을 수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1차 농산물을 2차 혹은 3차 이렇게 가공을 해서 고부가 수출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식 문화를 세계화를 통해서 국산 농식품이 연관 식자재 수출을 같이 연계해서 수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재외 동파와 해외 진출 기업, 즉 한민족 네트워크죠. 그래서 해외에 저희가 700만 재외 동포가 있고 한 7,300여 개 해외 진출 기업, 또 만여 개의 해외 한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두보로 삼아서 계속 수출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국가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해외 유통망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 다변화와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더 빠르게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대규모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만 사실 정부가 2017년 1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0억 불이었습니다. 여기 줄어드는 거고요. 또 실제로 100억 불 달성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획기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이런 해외 대형 유통업체를 뚫고 또 전략적으로 신규 수요를 확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품목별로 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수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소비 패턴이나 유통 실태, 이 국가와 혹은 또 계층별로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 내 무역처럼 이런 산업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당연히 수출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외로 수출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유망 수출 시장별로 소등 계층별로 또 소비 연령대별로 선호도 혹은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서 또 분석해서 이런 수출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R&D인데요.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0.3%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업 평균이 2%가 넘는데 하여튼 이 아직도 이 내수 시장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수 지향적으로 농식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R&D 투자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식품 수출의 대상을 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품 수출, 그러니까 농식품이라는 보이는 유형의 상품 수출의 어떤 소극적 개념이었는데 이걸 농자재, 플랜트, 기술, 브랜드 수출로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특히 스위스의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수출 단계에서 기술 수출, 또 브랜드 수출 이런 그 앞으로 나가는 선진화되는 어떤 수출의 단계를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산지도 꼭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이런 것보다도 물론 농업과 연계되는 건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대규모 식품 기업들이 탄생을 해야만 그것이 또 국내 농업과의 연계도 더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적 어떤 원산지 중심의 개념에서 어떤 세계적 농식품 기업 육성이라는 글로벌 개념으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 수출의 조직화및 규모화는 현재 저희가 영세 또 특히 이 신선 농식품의 경우에는 아주 수출이나 이런 조직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수출 단지나 또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수출 농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농식품 생산자와 수출업체들의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현재 수출 농가와 또 중소 영세 수출업자들은 현재 정부 의존적입니다. 또 이 수출과 관련된 유통 비용이나 수송비 이런 포장비 이런 지원을 받고 좀 수출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 의존적인데 또 대기업은 또 내수에 너무 또 치중하고 수출 시장 개척이 소극적인데 하여튼 이런 그 자체적인 농식품 생산자와 또 수출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TPP 협상이 지금 뭐 타결된 협정문을 보면요, 우리가 가입은 아직 안 했지만 농업 관련 수출 보조는 가입 즉시 철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수출 보조나 지원 정책들이 상당 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농식품 생산자와 수출업체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FTA가 저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돼서 52개국과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FTA 수출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FTA가 되면 무조건 관세가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산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농식품 FTA 특혜 활용도가 수입은 63%로 높은데 수출은 23%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물론 정부가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농식품 수출의 선결 요건이 수출 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검역은 이게 일종의 바터 협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기로 이루어져서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그 검역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검역 요건이 뚫어져야 됩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미국의 한라봉 천혜향 또 중국의 삼계탕, 생우유, 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한 것도 우선적으로 이 검역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수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FTA가 돼도 검역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수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 검역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농과 수출업체들이 이 자구적인 노력, 또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수출 시장에 어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수확후 관리나 유통, 포장, 라벨링 이런 노력들이 자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